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안동까지 덮쳤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동시 전 시민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고속도로와 철도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무 사이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불길이 산 능성을 타고 빠르게 퍼지고 살수차와 헬기까지 동원해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은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로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으로 산불이 옮겨 붙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 안개면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 풍천면까지 급격히 번진 건 오늘 오후. 거세게 부는 바람에 불길이 계속 옮겨 붙어 시내에서도 보일 만큼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민들은 애타는 표정으로 마을을 지켜봅니다. 바람은 너무 많이 불어서 나무가 휘어질 정도로 바람 많이 불고 있어요. 안동 시내에서 일부 막 하얀 비슷한 붉은 것들이 보일 정도예요. 불이 번진 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불이 점점 커지면서 이번 산불 피해 규모는 역대 3번째입니다. 안동시는 오늘 오후 하회마을 주민을 포함해 시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 참담하죠. 지금 어디게 팔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을 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대피해서. 급격하게 퍼진 불로 고속도로와 철도 통행도 중단됐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서산 영덕고속도로 안동 분기점에서 청송교차로 구간 양방향 구간이 통제됐고 한국철도공사는 안동 경주 구간 철도 운행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바로 산불이 난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안동과 경북 의성인데 먼저 안동 하회마을에 나가 있는 조승현 기자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로 불길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얼마나 가까이 온 겁니까? 네, 다행히 아직 이곳까지 불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곳 안동 하회마을은 안동시 풍천면에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으로 넘어왔고요. 이쪽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후 5시 반쯤에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이 산림청 대원을 만났는데 저쪽을 보시면 이 직선거리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 너머까지 불길이 다다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연기도 보이고요. 또 바람을 타고 탄 냄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30분쯤에는 이 직선거리로 1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불길이 왔다고 했었는데 불과 2시간 만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화재가 확산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속도를 고려하면 오늘 밤 안에 이곳 하회마을에 산불이 도착할 수도 있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고 또 마을 보존회가 마을에 묵고 있던 관광객들에게까지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끔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명피해를 막는 게 가장 시급할 테고요. 또 걱정되는 건 세계문화유산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나무로 지어져 있어서 화재에 취약할 텐데 대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곳 안동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100여 채의 전통 한옥이 있고요. 이 가운데 12채는 보물이나 중요 민속 자료로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이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요. 말씀하신 대로 목조 건물 위주인 이곳에 만약 불이 붙는다고 하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 보존회가요, 집집마다 호스를 끌어다 건물 곳곳에 그리고 불이 올 수 있는 길목마다 물을 미리 뿌려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소방 설비를 정말 총동원해서 사용했습니다. 인력을 곳곳에 배치해 놨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화재 지연제 같은 수단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회마을과 함께 이곳 풍천면에는 병산서원도 있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람입니다. 이곳 풍천변에 오늘 오후 한때 초속 27m가 넘는 태풍과도 맞먹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런 바람이 360도로 회전하는 돌풍 형태로 불고 있어서요. 정말 작은 불씨라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오늘 긴장된 밤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승현 기자가 안동 하회마을 상황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경북 의성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산불이 난 지 나흘이 지났지만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크게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성에 나가 있는 윤두열 기자 연결하죠.
자, 윤 기자, 지금 연결 대기하고 있는 동안만 지켜봐도 불길이 꺼졌다가 또 되살아났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불길이 잡히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걸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조금 전까지는요, 산불이 번지고 있는 마을 안쪽에 들어갔다가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불길이 워낙 거세지는 바람에 빨리 취재진도 대피해라, 이런 대피 명령을 듣고 급하게 이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저희가 빠져나오자마자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통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불길은 제가 나와 있는 이 옆마을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마을 바로 앞까지 불길이 내려왔고 주유소 뒤쪽으로도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곳 의성은 마치 재난영화 한 장면처럼 변했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 정도로 바람도 연기도 강했습니다. 순식간에 여기 있던 불이 저기로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대피하라는 대피 안내 문자가 울렸고 도로는 대피하는 차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서 대피 장소가 수시로 바뀌고 있다는 안내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안내 문자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윤 기자 뒤만 봐도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데 진화대원 연락이 두절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후 불을 끌어간 진화대원 등 5명이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오후 들어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산 위로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거세집니다. 그 시각 재난 문자 알림이 울립니다. 또 왔어. 이때가 2시 34분. 오후 들어 계속 울린 마을 대피령인 줄 알았는데 산속에 있는 진화대원들 전부 대피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이 문자를 보내기 몇 분 전 산불 상황본부에 긴급한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불을 끌어간 공무원 1명과 산불대원 4명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들이 향한 곳으로 헬기 4대가 긴급히 출동해 계속 물을 뿌렸습니다. 공중진화대 응급구조사들도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산 정상 8분 능선까지 올라갔을 때 차량 안에 있던 5명을 발견했습니다. 산불 진화를 하러 갔다가 바람이 반대로 투입했던 쪽으로 불다 보니까 이제 연기가 많이 덮쳤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안전하게 내려왔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성 산불 상황을 지휘하는 본부도 산불 위협을 받았습니다. 원래 본부가 있던 안평면 사무소 뒤쪽으로 불이 번지면서 불이 번지지 않고 있는 의성읍으로 급하게 옮겼습니다. 네, 오늘로 의성 산불이 나흘째인데 불길은 얼마나 잡히고 있는 겁니까? 네, 오후 3시를 기준으로 이곳 의성과 안동 산불의 진화율이 62%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이 집계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불이 거세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의성 산불은 안동을 넘어서 청송까지 번졌습니다. 이 불이 계속 동쪽으로 가면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도시들까지 번질 수 있어서 인근 주민들은 바람이 먹길 그리고 비가 오길 하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윤도열 기자가 지금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기자도 안전 주의하시면서 취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역대 3번째 큰 피해를 내고 있는 의성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에서 비롯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실수로 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실제 그럴지 구석찬 기자입니다. 짙은색 승용차가 산길을 오릅니다. 42분 뒤 밖으로 나온 주민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뜬 겁니다. 다시 6분 뒤 산불 진화차가 급히 출동합니다. 의성 산불이 시작된 곳으로 가는 길목의 CCTV 영상입니다. 마침 근처에 있던 마을 이장이 달려갔고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직접 잡았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어디 가느냐 하니까 당황을 해서 그대로 내려가더라고요.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무덤 주변으로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불을 붙이는 데 쓰였을 라이터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켜진 작은 불꽃이 오늘로 나흘째 의성과 안동 일대를 집어삼켰습니다. 축구장 2만 개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용접 불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산청군 산불은 예초기 작업 도중 튄 불꽃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두 작은 실수가 대형 산불을 부른 겁니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가 늘고 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산불 가해자를 잡는 비율은 과거보다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산불 가해자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10%가 안 되고 그마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요. 산림당국은 지금 진행 중인 산불부터 끈 뒤에 본격적인 원인 조사와 용의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강풍이 불면서 애써 끈 불도 계속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결국 비가 쏟아져야 하는데요. 모레 비가 예보돼 있긴 하지만 산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일 걸로 보입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경북 의성군입니다. 나흘째 계속되는 의성 산불의 진화율은 60%대. 주변을 뒤덮은 바짝 마른 수목과 순식간에 불씨를 퍼뜨리는 바람 탓에 진화가 힘듭니다. 산불은 도로를 뒤덮고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의성엔 최대 초속 32m, 산청엔 31m, 울주엔 25m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여기에 산비탈이 만나 불은 삽시간에 커졌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초속 6m일 경우 불은 분당 3.8m로 퍼지는데 30도의 경사가 더해지면 분당 15m로 더 빨라집니다. 또 산불은 강풍을 타고 징검다리를 건너듯 퍼집니다. 산기슭을 따라 올라가던 산불이 내리막을 건너뛰고 다음 사면으로 옮겨 붙는 겁니다. 게다가 불이 난 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데다 강수도 없어 대기는 더 건조해졌습니다. 진화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산불을 잠재울 비 소식이 간절합니다. 지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 때에도 213시간의 불을 꺼뜨린 건 역시 비였습니다. 하지만 비는 내일 모레쯤에야 예상되고 비의 양도 많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27일 목요일에는 경상 내륙에 5에서 10mm, 일부 경북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적은 강수량 탓에 산불이 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현재로선 28일부터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2차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 내용을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윤 대통령 주장과는 달리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봤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나흘 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이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JTBC가 입수한 검찰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의 발언은 당시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대국민 담화문에 불과하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근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민주당이 비상의총에서 제기한 2차 계엄 제보입니다. 의총에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 상황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냐, 내가 다시 계엄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해라 말했다는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하게 된 맥락도 적었습니다. 대통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 열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키라고 지시했는데 이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다시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추가 계엄 관련된 발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같은 정황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됩니다. 공수처는 방첩사 간부로부터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 대통령이 직접 재계엄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방첩사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부족했다고 답하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올라왔다는 게 해당 간부의 진술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 공소장에 나온 검찰의 결론과도 일치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전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임박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2차 계엄에 대한 우려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반대 주장을 해온 내각과의 갈등 여부입니다.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 흠결이 있었다고 공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여 전인 12월 3일 저녁,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부인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 장관은 야당에서 계엄 이야기만 나오면 정부가 일축하지 않았냐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 반발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이 국민을 향한 거짓말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 그러면 어떤 국민이 과연 이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도 따르겠습니까? 그날 저녁 모든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 집무실 문까지 열고 들어가 국가 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큰 목소리로 말렸습니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도 계엄의 흠결을 알았더라면 당시 몸을 써서라도 막았을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온 이유를 오히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계엄은 70년 대한민국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국무위원이 다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를 운영하긴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탄핵 여부는 곧 판가름이 날 테지만 다음 달 14일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해도 우리 헌법상 이 재판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자칫 현직 대통령이 2주에 적어도 3번씩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이 전 세계로 중계될 수 있는 겁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이보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탄핵 소추가 기각돼 현직이 유지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으로 파면되고 열흘 뒤에 첫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는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구속 기소돼 있습니다. 내란과 외환 혐의는 불소추 특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첫 공판 일정을 지정하면서 다른 중요 사건처럼 적어도 2주 3회 정도는 진행할 걸로 예상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며 매번 8시간 강도 높은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내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2주에 3번꼴로 하루 8시간씩 재판을 받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벌써 몇 주째 오늘 내일 하면서 선고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우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장 궁금한데 전직 헌법재판관 또 헌법학자들한테 물어봤다고요? 예, 한결같이 헌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한 헌법학자는 탄핵이 기각이 되면 계엄 면허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헌법기관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며 일반적인 법률가라면 탄핵 기각 논리가 가능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헌법기관인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개헌군이 투입돼 점거를 시도하려 한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은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있다며 사실관계는 TV를 통해 다 지켜보지 않았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요건이 안 된 계엄령 선포, 국회 통고 절차도 지키지 않은 것 모두 탄핵 사유라는 전직 헌법재판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직 헌법재판관도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겨야 계엄을 하는 것이지 정권 존립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되는 것이냐며 계엄 선포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각되면 계엄 면허권을 주는 거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선고 결과가 늦어지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가 2차 계엄 가능성이죠. 맞습니다. 앞서 여도현 기자가 보도했듯이 이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거듭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고 실제 검찰 특수본도 관련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수사 보고서까지 작성을 했습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아주 구체적인 관련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엔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된다는 대통령의 말이 적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와 언론의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입니다. 정치인과 법관 명단이 적힌 체포조 명단도 공개가 됐고 실제 군과 경찰이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도 드러난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실제적인 위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내란죄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재판은 직무에 만약에 설사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받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을 받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2주에 3번 가까이 재판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엄연히 다르지만 만약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단을 내리면 자칫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꼬박 한 달인데 헌법재판소는 결국 오늘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 연결하죠. 자, 김 기자,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일반 사건 선고일은 공지가 나왔다고요? 네, 헌재는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일반 사건 10개에 대한 정기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함께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헌재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헌법 소원과 같은 일반 사건에 대한 정기 선고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초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선고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목요일에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이번 주 가능한 선고일은 금요일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 헌재가 내부적으로 어디까지 논의를 마친 건지가 궁금한데 오늘도 평의가 열렸습니까? 네, 오늘도 재판관들은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선고일 공지를 하지 않으면서 아직 평결을 거칠 단계까지 평의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재판관 8명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도 전원일치 의견을 모으는 데 진통을 겪고 있어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오히려 한 총리 선고가 끝나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고 앞으로 윤 대통령 선고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선고가 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를 하려면 최소한 내일까지는 미리 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내일까지 선고기일 공지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숙고가 길어진다면 헌재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이번엔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로 가보겠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산 기자,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 상태입니까? 네, 저는 지금 남태령 고개 시위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과천대로 4개 차로 전체에 시위대 20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앞쪽으로 남태령 고개가 나오는 도로 약 1km를 따라 트럭과 트랙터들이 늘어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위를 주최한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사흘 전부터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었습니다. 계획대로면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경찰이 안전 문제로 동선을 통제하면서 약 4시간째 도로 집회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몸싸움도 벌어졌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법원은 어제 트랙터가 아닌 트럭 20대만 시위에 동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이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트랙터를 트럭 위에 싣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도 없어서 오늘 현장에선 경찰과 시위대의 실랑이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트랙터를 실은 트럭들이 현장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점심쯤엔 약 30대까지 늘어서 과천대로 약 2km를 따라 위치한 모습이었습니다. 트럭들은 이후 서울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했는데 동선을 통제하는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 남성 1명은 경찰을 바닥으로 밀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금 전엔 극우 유튜버들과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탄핵 찬성 집회 현장으로 접근하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몸싸움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기동대 36개 부대와 경력 2천여 명을 투입해 오늘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에 반대하는 쪽에서 또 넘어오려고 하는 상황도 있었군요. 그쪽과의 충돌은 더 이상 없는 겁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탄핵 반대 집회도 근처에서 신고되면서 우려가 커졌었는데 다행히 큰 충돌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오늘 트랙터 시위에 맞불을 놓겠다면서 장비 동원을 예고하고 구독자들에게 모금까지 독려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탄핵 반대단체의 방송 차량이 찬성 집회 현장에 등장을 했고 생방송으로 중계하는 양 진영 간 유튜버들이 서로 고성을 주고받기도 했었지만 현장 경력들의 제지로 다행히 큰 충돌까지는 방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 종료 예정 시각까지 주변을 안전하게 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남태령 고개 시위 현장에서 JTBC 김산희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헌재 앞에 가짜 경찰이 투입돼 탄핵 반대 시위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김혜미 기자와 바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가짜 경찰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네, 한마디로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네. 이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짜 경찰관이라고 지목한 경찰관들입니다. 머리가 길다, 염색을 했다, 선글라스를 썼다, 심지어 키가 너무 작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찰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보시면 실제 복무 규정을 살펴보면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경찰관을 채용할 때 키가 몇 센치가 돼야 된다는 저 제한 규정 오래전에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도 경찰청 게시판에는 이런 가짜 경찰을 잡아내라는 항의글 수백 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까? 네,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극우 유튜버들은 해당 경찰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충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장면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어디 소속이신가요? 아니 이거 저한테 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저기요, 지금 직무집행 중이시니까 관등성명 말씀해 주세요. 소속이랑 계급 이름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말하겠어요? 또 무건수행한다, 무건수행해. 등 돌리는 거 봐, 저거 봐. 저런 건 거의 시비 거는 모습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런 거에 다 답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소속 이름 밝힐 의무 없습니다. 네. 경찰관 직무 집행법입니다.
불심 검문이라고 하죠. 이 범죄 의심이 드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이때에는 경찰은 신분증과 소속 성명을 밝혀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 중이라고 해서 묻는다고 경찰이 다 말해줘야 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도 대답을 제대로 안 했다고 이렇게 특정 경찰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하면서 가짜 경찰이다 이런 주장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팩트체크팀에서 사진 속의 이 경찰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요. 당일 헌재에 출동한 사실, 소속, 이름 모두 명확했습니다. 이 경찰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가짜 뉴스가 퍼지면서 가족들까지 알고 상처를 받게 될까 무섭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가짜 경찰이 탄핵 반대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탄압하고 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결국 가짜 경찰이 있고 이들이 바로 중국인이라는 이 반중 음모론으로 모입니다. 네. 이 한국에서 경찰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중국인들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진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저희가 하나하나 게시물을 확인해 본 결과 중국인 유학생이나 관광객 혹은 경찰 통역사로 이 경찰에서 활동한 중국인이 올린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네. 현재 법상 경찰관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경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훼손되지 말아야 할 가치를 믿는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한강 작가뿐 아니라 문학인 400여 명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는데 이 소식은 한민정 기자가 전합니다. 2024년에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되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와 맞물린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충격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던 한강 작가. 그 뒤 넉 달이 지나도 바뀌지 못한 상황 속에 다시 짧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설가, 시인, 평론가와 함께한 문학인 한 줄 성명을 통해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는다며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연대 성명엔 문학인 414명이 각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소설가 김초엽은 진심 스트레스 받아서 이 한 줄도 못 쓰겠다며 제발 빠른 파면을 촉구한다 적었고, 시인 장성남은 높은 이상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상식주의자다라고 썼습니다. 헌재가 옳고 그름의 상식의 기준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소설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황당무계하기도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통념 안에서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전달을 해봤거든요. 한 줄 성명을 기획한 서효인 시인은 집회에도 나가지만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됐다고 그 의미를 전했습니다. 예상보다 탄핵 선고일이 계속 지연되고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이런 열망을 헌법재판소에서 좀 잘 유념해서 봐주셨으면. 작가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뜻을 함께하며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글을 하나둘 빠르게 모았고 연대 성명을 통해 힘을 실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내란 사태 당시 방첩사령부는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해 IT 전문 요원들을 보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당시 현장 지휘자였던 방첩사 간부는 과거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해킹 전문가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 장악을 해킹 전문가에게 맡긴 의도가 뭔지 먼저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쓴 자필 메모입니다. 중앙선관위 등으로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서버를 확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 처장은 임무 특성을 고려해 4곳으로 투입할 팀장들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IT에 대한 지식이 있는 인원들이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보호단장, 과학수사센터장, 사이버보안실장, 그리고 군사보안실장 등 대령급을 팀장으로 이들은 당시 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뺏고 서버를 촬영한 정보사 요원들과 달리 직접 선관위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그 의도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과천센터를 맡았던 1팀장인 송모 방첩사 과학수사센터장이 지난 2011년 방첩사의 전신인 기무사에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입수한 군사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당시 기무사의 과장이던 송 센터장이 민간인 교수의 이메일을 해킹한 소속 군무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판결문엔 해킹의 키로그 프로그램이 사용됐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유명한 트로이의 목마와 함께 사용돼 해킹 피해자의 키보드 입력을 모니터하고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첩사 내부에선 송 센터장이 포렌식뿐 아니라 해킹 등을 포함한 사이버 수사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방첩사가 당시 송 센터장을 콕 집어보낸 배경에 선관위 해킹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방첩사 측은 송 센터장이 2011년 당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지휘관리 소홀 혐의로 징계만 받았고 그 징계도 6년 전 재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정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이렇게 선관위 장악을 현장에서 지휘한 방첩사 간부가 당시 대검찰청과 국정원 고위 간부와 잇따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통화 상대 역시 사이버 전문가들이었는데 이 방첩사 간부는 평소 친분이 있어서 단순 문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환 기자입니다. 방첩사 송모 과학수사센터장의 내란 사태 당시 통화 기록입니다. 송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37분쯤 박모 검사와 통화했습니다. 잠시 뒤인 0시 53분엔 국정원의 한모 차장과 통화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방첩사 비상소집령이 내려진 게 12월 3일 밤 10시 52분. 송 센터장은 부대로 들어와 11시 50분쯤 정성우 1처장을 만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0시 24분 센터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센터 직원들이 위병소를 나간 건 새벽 1시 반쯤입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통화한 겁니다. 송 센터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 처장에게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전문가 그룹이 선관위로 올 거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은 검찰과 국정원의 내란 개입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 대검 선임 과장은 왜 방첩사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를 했는지, 어떤 실행 계획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은 평소 친분이 있어 사적으로 통화했고 계엄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 센터장 등이 비상계엄 당시 직속 상관인 김대우 수사단장이 아닌 정성우 1처장의 지휘를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 처장과 송 센터장도 검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당시 가동된 지휘 체계가 정식 지휘 라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방첩사 측은 다른 지휘 라인이 가동된 부분이 내란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2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이 대표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430억 원 규모의 선거 보존 비용 문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 재판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내일 있을 공직선거법 2심 선고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이 대표는 지난 18일 2심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때는 내지 않았던 진술서까지 내면서 막판까지 재판부에 본인의 입장을 전달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대표는 30여 쪽 분량의 진술서에서 선거 보전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은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출마한 지난 대선에서 434억 원의 선거비를 보전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는 내용도 진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암살 테러를 겪었다는 것도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과 관련해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재판부에 낸 진술서를 통해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뒤에 자신이 표적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피고인 진술서에서 오래전 받았던 수사들도 언급했습니다.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뒤이어 검사 사칭 사건이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사건, 2018년 선거법 사건 사례를 나열했습니다. 이 중 검사 사칭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는 유죄가, 2018년 선거법 사건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뒤에 표적 수사와 쪼개기 기소를 당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외에도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 개발 비리 사건과 성남FC, 대북송금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도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을 두곤 정치적 이유로 시작된 수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1심 선고에 대해 낙선자에게 유례없는 징역형이라고 적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이 대표의 내일 2심 선고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맞물려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집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 직전에 낸 진술서 내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연 기자, 이 진술서를 보면 사건 자체보다는 정치적인 의미를 좀 더 강조한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그러니까 2심 선고를 8일 앞두고서 이 진술서를 낸 건데요. 네. 저라는 주어를 쓴 것으로 봤을 때 변호인이 아닌 본인이 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대표는 이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진술서에서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보다는 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각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서민을 돕다가 검찰이나 경찰과 사이가 나빠졌고 검찰과 악연이 시작됐다거나 자신을 향한 수사가 이 표적 수사, 정치적인 수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당이 채무를 져야 하는 상황도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선거 보전비 문제까지 다룬 건데요. 이렇게 정치적인 입장과 선거에 따른 파장을 전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 진술서를 전달한 게 처음인 거죠? 네, 지난해 11월 1심 선고 때는 이 진술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검찰이 징역 2년 구형보다는 가볍다고 해도 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돼도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이 박탈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큰 타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진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1심 때는 양형보다는 이 무죄를 주장하는 데 집중을 했는데요. 이번 진술서에서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이라면서 양형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내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이 아닌 2심 선고이긴 하지만 이 2심 선고가 마지막 사실심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이 내일 선고로 확정이 되는 건데요. 또 2심에서도 1심이 유지되면 이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이 이 내일 선고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좀 여러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도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으면서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시 됐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 그리고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묶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어서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의 선고는 대선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약 1심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이 2심에서도 유지가 된다면 대법원이 과연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을 낼지로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반대로 2심에서 무죄가 나면 이 대표는 한결 가볍게 조기 대선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전이긴 하지만 내일 선고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내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 서울 강동구에서 이렇게 도로 한복판이 쑥 꺼지는 대형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한 명이 구명 안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영민 기자, 실종자가 17시간 만에 발견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싱크홀이 발생된 뒤 17시간이 지난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싱크홀 중심부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서 90cm가량 흙더미에 파묻힌 상태였습니다. 남성은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을 쓰고 있었고 바이크 장화도 신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족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아기 내가 깨워야 하는데 라고 하며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벌인 소방대원도 관련 내용을 알리며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지 못한 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결국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는데 이 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싱크홀의 크기가 워낙 컸습니다. 지름과 깊이 모두 20m에 달했는데요. 또 사고 당시 상수도 배관이 파열되면서 2,000톤 넘는 물도 쏟아졌습니다. 싱크홀 안이 그야말로 거대한 뻘이 돼버린 겁니다. 게다가 인근 공사장 중장비까지 그 속에서 뒤엉켰는데요. 물을 빼내는 작업과 동시에 구조대원들은 잠수복을 입고 손으로 흙을 파내기도 했고 이후 굴착기 2대를 투입해 바닥을 긁어내고 나서야 남성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사고 현장에서 어떤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통제선이 쳐져 있고 이곳 도로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 발생 당시만 해도 싱크홀의 크기는 약 10m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2배가량 늘어나서 5개 차선에 걸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소방당국과 서울시는 더 이상 싱크홀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본 뒤 땅이 꺼진 곳에 중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집안 안정화 공사부터 진행할 예정인데 이 공사를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 지하 탱크에 저장된 기름도 오늘 오전 모두 빼냈습니다. 집안 안정화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싱크홀 발생 원인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이번 싱크홀이 관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싱크홀 사고 현장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도로 아래에선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전문가들이 집안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다며 이 지하철 공사에 대해 우려의 뜻을 밝혔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m 가까이 패인 싱크홀 옆에 공사 현장이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 현장입니다. 싱크홀 아래쪽에서는 지금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공사 현장 바로 옆에는 올해 초 개통된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터널이 지나갑니다. 싱크홀이 생긴 곳은 9호선 공사 구간과 고속도로 지하터널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 지하에서 고속도로 터널과 지하철까지 각종 공사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겁니다. 9호선 연장 공사가 발주됐던 2021년 4월,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서울시에 공문 한 통을 보냈습니다. 9호선 4단계 노선이 서울-세종고속도로 강동 구간 지하터널과 가까워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4단계 노선은 어제 싱크홀이 발생한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학회는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때 그 지점에서 집안 침하, 건물 손상 등이 발견됐다며 동일 노선에서 벌어지는 9호선 공사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가 한창일 때 학회가 주변 건물과 도로 상태를 점검했고 각종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 하면서
지하 수위가 이제 물이 빠지면서 낮아졌겠죠. 낮아지면서 도사도 분화만하 이제 흘려내려가지고 집안이 느슨한 상태로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중첩해가지고 그 바로 인접 구간에 9호선 연장을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건 뭐 범위가 굉장히 이제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 구조죠. 서울시는 9호선 연장 공사 착수하기 전 이 같은 학회의 우려에 설계에 참고하겠다는 답변만 보냈습니다. 서울시는 학회 공문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건설사에 전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고 2달 전부터 땅이 갈라지거나 건물에 금이 가는 등 도로 주변이 심상치 않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적극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싱크홀 지점 바로 옆엔 주유소가 있습니다. 2달 전부터 주유소 곳곳엔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말경부터 서서히 벌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희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면서 치마가 일어났고 주유소 바닥이 크랙이 하면서 1cm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씨가 서울시에 민원을 넣자 9호선 시공사가 점검을 왔지만 집안에 문제가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사고가 난 어제 주유소 앞 빗물바지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 긴급 보수를 했지만 결국 1시간 만에 도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경계선이 저쪽에서 이렇게 약간 벌어졌나 봐요. 서울시에서 이걸 확인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일단 하고 가시나 봐요. 근데 이쪽으로 이 정도 싱크홀이 생길 줄은 몰랐나 봐요. 바로 앞 꽃집에선 지난달부터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처럼 그렇게 그냥 요 미세하게 갈라져서 그냥 땅이 좀 오래돼서 갈라지나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 요즘에 와서 며칠 사이로 눈에 띄게 그게 이제 금이 가서. 이곳을 매일 오가던 주민들도 도로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맨홀이 있으면 그렇게 맨홀이면 여기가 이렇게 좀 뻥 뚫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싱크홀가 됐는지를 그렇게 생각해요. 서울시는 주유소 등 사고 인근 건물과 도로 등에 대한 정밀 안전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주유소에 저장된 기름도 모두 빼냈습니다. 주변 학교 4곳은 휴교했습니다. 계속된 전조 증상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와 대응에 임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양빈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우리 돈 31조 원 규모의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게 자신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자찬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현대차는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210억 달러, 우리 돈 약 31조 원입니다. 현대차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입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자동차 생산에만 86억 달러, 철강 등에 61억 달러, 미래산업과 에너지 분야에 63억 등으로 분산 투자하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이 이곳 백악관에서 발표한 투자 로드맵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번째로 내놓은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정의선 회장 곁에선 트럼프 대통령은 부연 설명을 해가며 현대차의 투자 규모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new steel plant in Louisiana is part of an even larger $21 billion investment Hyundai will be making in the United States over the next couple of years. 그러나 결국 방점은 자신의 치적이었습니다.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역시 관세 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했습니다. This investment is a clear demonstration that tariffs very strongly work, and I hope other things also, but the tariffs are bringing them in. 실제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방침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상호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국 내 생산을 연간 120만 대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늘려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는 위대한 회사라고 치켜 세웠지만 정의선 회장 면전에서 또 다른 자동차 관세를 못 받기도 했습니다. We'll be announcing some additional tariffs over the next few days, having to do with automobiles, cars.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대미 흑자 8위 국가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개별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는 무관하게 한국을 향한 관세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이렇게 대규모 미국 투자에 나선 건 결국 관세 부담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기업들로 이어질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건인데 이 내용은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백악관에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과거 트럼프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3주 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웨이 저자 회장이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그 장소입니다. Our decision to invest in Savannah, Georgia, creating more than 8,500 American jobs, was initiated during my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in Seoul in 2019. 이번 투자 발표는 규모는 물론 형식에서도 파격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차는 트럼프 취임식 때부터 우리 돈 15억 원을 기부하는 등 공을 들여왔습니다. 앞서 지난해엔 주한 미 대사를 지낸 성김 사장, 북미통 호세 무뇨스 CEO를 영입하며 미 정부와 접점을 넓혔습니다. 이 같은 공격적 행보엔 트럼프식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 미리 대비하자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의 제스처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 관세라든지 대한국 자동차 관세 이율을 낮게 설정해주지 않을까. 이번 투자에 현대제철의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신설이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철강은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한 품목인데 미국 자체 생산을 통해 관세를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make your product in America.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에만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는 거라 국내 생산을 병행하는 우리 기업이 관세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대차의 선제적 조치에 다른 국내외 기업들도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미국의 공장을 새로 세우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당장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투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현대차그룹은 국내에도 약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생들이 보게 될 사회 교과서 대부분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서 또다시 교과서 왜곡이 벌어진 건데 우리 외교부는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일본 고등학생들이 내년 봄부터 쓸 교과서입니다. 지도엔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돼 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런 내용이 담길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 역사, 공공 등 모두 34종입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지리 등 사회 과목들은 모두 독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부 교과서에서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빠뜨렸다가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 초등학교 교과서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강제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한 표현에서도 강제성이 희석됐습니다. 한 교과서는 한국인 징용공 문제를 다루면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된 조선인이라고 했다가 검정위에서 지적을 받고 연행을 동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교과서는 4년 전 징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엔 아예 빼버렸습니다. 위안부 문제 역시 대부분 군 시설에서 일을 시켰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기술했습니다. 또 위안부 보상 문제만 다루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왜곡 교과서라며 즉각 항의했습니다.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시정을 촉구합니다.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화석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첫 번째 준비한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개몽된 이현주. 민주당 이현주 최고위원 어제였죠. 탄핵 심판이 지연되면서 내란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의원들 아예 총사퇴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논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근데 이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은데 현실성 없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의원 단 한 명이라도 난 하기 싫다 그러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결국 강제력이 없는 정치적인 주장에 가깝지만 반대로 그만큼 또 정치적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친윤계인 김민전 의원, 박덕흠 의원 등은 이현주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합니다. 맞춘 것처럼 똑같은 입장들을 내놓고 있고요. 또 실제 계엄령으로 국회 해산을 시도했던 윤 대통령 측의 김계리 변호사, 1호 계몽인이자 계몽 전도사죠. 자, 이현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 하고 있는데 혹시 이현주 의원도 계몽된 거 아니냐라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몽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군요. 근데 지난번에 윤상현 의원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별로 분위기가 호응하는 분위기 아니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돌비뉴스에서 전해드렸죠. 자,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총사퇴해서 국회를 해산하자라고 주장했지만 당내에서도 혼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냉담한 반응이 나왔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그때와 달라진 건요. 한 2주 동안의 시간이 흐르면서 헌재의 판단이 지연되니까 국민의힘 안에서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설사 만약에 선거를 치르더라도 우리 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총선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또 냉담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내란 정국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불필요한 주장을 본질과 벗어난 주장을 하는 건 좀 부적절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논리에 힘을 실어준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요.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현주 의원이 좀 뜬금없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개헌 마친 김민석 이번에도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자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는데 자신의 SNS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너무 수상한데 지금 헌재가 예고한 심리 일정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이라고 봤지만 파면 선고가 나지 않고 있고 모두가 바보가 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에 따라서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일자를 미뤄온 과정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적은 겁니다. 오늘로 그 최종 변론이 끝난 게 딱 한 달인데 선고일도 아직 지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김민석 의원이 누굽니까? 지난해 여름부터 계엄령 경고를 했던 가장 먼저 계엄령 경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저 주장을 흘려보내지 않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석 의원의 주장을 계기로 오늘 다양하게 보이지 않는 손 주장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사태들을 봤을 때 법원에 여러 가지 무형해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이번 주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국민들께서도 알 수 있는 그런 주가 아닌가.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뭐 어떤 근거가 있는 건가요? 뭐 제보를 받았다든가 야권에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내놓진 않았습니다. 다만 야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은 모르겠지만 윤상현 의원의 보이는 입에는 좀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게 공교롭게도 지난주였죠.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해서 자기가 들은 바가 있다며 기각을 예상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이미 헌재에서는 7대1로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상현 의원의 보이는 입을 주목해야 된다. 그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데 마침 오늘이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일주일 전이죠. 4월 11일 날 아마 선고가 나올 것이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맞다면 앞으로 보름이 더 남아 있는데 그 사이에 혼란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시중에서 팔리던 숙취 해소제 가운데 절반 넘는 제품이 올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실제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지 인체 시험 결과로 증명하라고 했더니 판매를 중단한 겁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숙취 해소제입니다. 음주 전후로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광고해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이 있을 때 아무래도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니까 편의점에서 자주 찾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절반 넘는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식약처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은 팔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업체에게 인체에 적용한 시험 결과를 내라고도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177개 제품 중 절반가량이 시험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효과를 자신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시험 결과를 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식약처의 공식 인증을 받은 건 아닙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낸 자료를 정밀하게 심사 중입니다. 통과 기준에 따르면 20에서 40대 남녀에게 저녁 식사 2시간 뒤에 숙취 해소제를 먹게 하고 알코올 90g, 소주로 한 병 반 정도를 30분 안에 마시게 합니다. 첫 잔을 마셨을 때부터 15시간 뒤까지 총 8번 피를 뽑아 혈중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의미 있게 떨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6월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여기서 걸러지는 제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판매가 금지된 제품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 팔리기도 했습니다.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 제품을 이달 초까지 팔다가 적발된 겁니다. 보건당국은 곧 행정 조치를 내릴 예정입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북 대형 산불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불길이 다가가고 있는 안동 하회마을에 조승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하회마을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선 연결 때와 마찬가지로 아직 이곳까지 불길이 번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곳 안동 하회마을은 안동시 풍천면에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으로 넘어왔고요. 지금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지금 정확히 어디까지 산불이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선거리로 5km 떨어진 곳까지 불이 번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긴장감은 높아진 상태입니다. 빠른 속도로 이곳으로 불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고요. 오늘 밤 안에 하회마을까지 산불이 도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곳은 특히 목조 건물이 많아서 화재에 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곳 안동 하회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안동시 측에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이 전통 한옥이 130채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70-80%가 초가집이고요. 나머지도 대부분 나무로 지은 한옥입니다. 이 소중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불이 붙는다고 하면 정말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을 보존회가 집집마다 호스를 끌어다 미리 물을 뿌려뒀고요.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오후 5시쯤부터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주민이 많아서 대피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를 돕고 있는 한 안동시 공무원은 지금은 시설 피해보다 인명 피해를 막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불이 번졌을 때 화재 지연제 같은 수단을 사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회마을과 함께 이 풍천면에 있는 병산서원도 마찬가지로 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람입니다. 이곳 풍천면에는 오늘 오후 한때 초속 27m가 넘는 강풍이 몰아쳤고요. 지금도 이렇게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360도로 회전하는 돌풍 형태로 불고 있다 보니까 작은 불씨라도 만나면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자체와 산림당국은 이 바람이 잦아들기만 기다리면서 오늘 밤 긴장된 상태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 JTBC 조승현입니다. 데뷔전인데도 시속 155km의 빠른 공을 꽂아 넣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푸이그 선수도 살짝 놀란 것 같죠? 프로야구는 이렇게 개막과 함께 새내기들의 장기 자랑으로 요란합니다. 오서민 기자입니다. 힘이 잔뜩 실린 시속 153km 공. 키운 박주홍의 방망이가 부러지고 맙니다. 메이저리그를 거쳤던 푸이그를 맞섰을 때도 가슴 졸이지 않습니다. 겁 없이 한가운데 꽂아 넣은 시속 155km 초구에 탄성이 터집니다. 푸이그도 깜짝 놀랍니다.
힘만 앞세우지 않고 빠른 공 뒤엔 슬라이더 2개로 간단히 땅볼 처리합니다. 8개의 공으로 세 타자를 범타 처리한 신인 배찬승. 삼성 안에선 이미 기대가 넘칩니다. 축구에 쫄았네. 축구 왜 못 던지는데? 좀 조절 안 됐어. 긴장한 거지. 다음에 심하시지 마라. 한화는 정우주에 설레고 있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8회 말 마운드에 올렸는데 KT 김민혁을 상대로 공 9개를 던지며 수싸움을 벌였고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습니다. 시속 155km 빠른 공이 돋보였습니다. 류현진 선수도 신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도 150원은 못 던져봤거든요. 네. 키움 여동욱은 시범 경기부터 이래저래 눈길을 잡았습니다. 첫 홈런을 때리고선 세리머니하듯 방망이를 하늘 높이 내던져 웃음을 자아냈고 상대 더그아웃으로 넘어져 들어가면서까지 파울볼을 잡아내 칭찬도 받았습니다. 진짜 프로 데뷔 첫 타석에선 또 대형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새내기들의 장기 자랑을 보는 듯한 프로야구. 이제 남은 건 키움의 정현우입니다. 전체 1순위로 지명받은 정현우는 내일 기아를 상대로 마운드에 오릅니다. JTBC 우선민입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과 메마른 대기에 강풍까지 더해지면서 화재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전국의 산불 위기경보도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더욱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저녁 무렵부터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양이 많지 않아서 건조함이 크게 해소되지는 않겠습니다. 내일도 황사와 스모그의 영향으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하겠는데요. 때에 따라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 곳이 많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21도, 대전과 광주는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내린 뒤에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